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오늘 여권은 하루 종일 뒤숭숭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남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기 때문입니다. 대담의 분위기, 한 대표 제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 회동이 끝날 때의 스케치 등 모든 내용을 놓고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조간신문들은 일제히 빈손 회동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만났나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어서 전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치 앞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팽팽하게 맞섰던 두 사람의 81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먼저 최대 이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내용부터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자신이 여러 의원들을 설득해 막았다면서 앞으로 여론이 더 악화되면 걱정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표결 당시 4명의 이탈표가 나온 만큼 법안 재상정 땐 부결을 자신할 수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단호한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특검법에 여당 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건 것은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어느 시점에서 의원들 생각이 바뀌어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결과가 온다면 자신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선 특검법과 관련한 한 대표의 역할보단 당 의원들의 판단에 더 무게를 둔 발언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원내 지도부도 당정 간 단일 대우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헌법적인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면 친한계에선 통과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여론이 나빠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홧김에라도 무슨 그런 투표를 해서 혹시라도 민주당의 법안이 통과될까 봐. 윤 대통령이 세 번째 발의된 김여사 특검법도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특검법 대응을 둘러싼 한 대표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한 대표의 핵심 요구사안,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였습니다. 이를 두고도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은 평행선이었습니다. 김 여사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 역시 한 대표 측과 대통령실의 설명이 사뭇 달랐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을 더 줄이겠다고는 했습니다만 한 대표가 요구한 것과는 수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면담 때 붉은색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엔 김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8명의 이름과 문제점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는 이들이 직접 김 여사와 SNS를 주고받으며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며 인사조치를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소통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게 한 대표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해주면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겠다고 답했던 겁니다. 인사권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비위가 있고 잘못이 있고. 한 대표는 또 김 여사의 활동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미 집사람은 많이 힘들어하고 의욕이 없다며 공식 의전 행사 말고 대외 활동 역시 이미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많이 줄였지만 그것도 과하다 하니 더 자제하려고 한다며 한 대표 요구를 무조건 거부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해석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떠나자마자 추경호 원내대표를 관저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당대표에겐 콜라 한 잔 내놓고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는 밥까지 대접한 겁니다. 한동훈 홀대론을 일부러 키우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정도인데 면담이 늦춰진 것부터 좌석 배치, 테이블 모양까지 뒷말은 무성합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만남이 끝난 건 오후 6시 15분쯤입니다. 그리고 1시간 뒤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연락을 받고 대통령 관저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참모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 참석한 겁니다. 잠시 연락이 있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있는 자리에 제가 잠시 갔던 것이고, 대통령실은 여당 의원들과의 저녁 식사는 통상 자주 있는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한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 관련 기사를 직접 공유한 사실을 전하면서 전형적인 갈라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친한계에서 한 대표에 대한 의전을 놓고도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한 대표 측이 요청한 원탁 대신 사각 탁자가 배치됐고, 한 대표가 김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비서관이 대통령실이 공개한 면담 사진에 크게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친한계에서 한 대표가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굴욕을 당했다거나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훈시하는 느낌이란 비판이 나왔고, 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때와 비교하며 지적하는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영수회담할 땐 저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시하면 한동훈 대표랑 저런 자리에서 만날까요? 대통령실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면서 특정 테이블과 자리를 요청하는 건 처음 본다며 탁자가 중요하냐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한 대표는 면담 하루 만에 국민만 보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현안을 계속 제기하고 대통령실을 설득하겠다는 뜻일 겁니다. 저녁엔 20명이 넘는 친한계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는데 해석은 다양합니다. 한편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지역 의원들과 만찬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지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의 회동 하루 만에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인천 강화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회동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민심을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요구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어 한 대표는 저녁엔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도 함께했습니다. 국정감사 일정에도 장동혁, 한지아 의원 등 20명 넘는 친한계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어제 면담 내용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린 세계 자원봉사대회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선한 연대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곳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초량시장과 재보선 승리 지역인 부산 금정구의 범어사를 잇따라 찾아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문제를 피해가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다만 계획돼 있던 지역구 의원들과 만찬은 취소됐습니다. 새로운 일정이 생기며 취소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지만 정치적 해석에 따른 부담 때문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꼬일 대로 꼬여있는 여권 상황을 돌파하는 한 계기가 되길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것 아니냐는 평가 나오고 있죠. 두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충돌하는 건지, 해법은 있는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제 회동 이후에 윤 대통령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찬에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한동훈 대표가 측근 의원 20명이나 된다는데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이거 의도적인 겁니까? 우연인 겁니까? 대통령이 추 원내대표와 만찬을 한 건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닌 갑자기 잡힌 일정이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 등을 거론한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 이후 원내 결속과 지지를 당부하기 위한 자리였을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한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에게 만찬을 소집한 건 역시 오늘 오후 긴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일종의 맞대응 성격 아니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만찬에 참석한 한 친한계 의원은 대표가 푸대접을 받았으니 대접을 하려 한다. 김 여사 특검법 제2요구가 오면 통과될지도 모른다며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듯한 말도 쏟아냈습니다.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굉장히 또 화가 난 듯한 모습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보면. 근데 대통령은 돌을 맞아도 맞고 가겠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평행선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같은 뜻일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어제 회동이
갈등만 더 키운 건 맞습니까? 예, 오늘 하루 양측의 언론 대응도 논란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어제 회담과 관련해선 공식 발언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관련 기사들은 하루 종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서로의 반응을 떠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갈등을 진화하려는 건지 아니면 더 키우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왜 이렇게 근본적으로 입장이 다른 겁니까? 두 사람의 정치 지향점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 아니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칙을 내세운 정치를, 한 대표는 민심에 순응하는 정치를 강조하고 있죠. 한 대표는 국민 요구가 거센 만큼 김건희 여사 관련 쇄신을 서둘러야 한다는 건데, 윤 대통령은 야권 공세에 휘둘릴 게 아니라 왜 문제가 되는 건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게 근본적인 차이로 보입니다. 뭐 두 사람 생각이 다른 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요. 정치라는 게 이걸 또 조율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 20년 넘었잖아요. 너무 잘 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제 한 대표 면담을 마친 뒤 굳이 추경호 원내대표와 식사를 한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과의 회동이 있는 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동 제안에 화답한 한동훈 대표 모두 불필요한 상황을 만들면서 서로를 자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그만큼 서로에 대한 서운함 역시 클 거라는 게 양쪽 모두를 잘 아는 인사의 설명이지만, 두 사람의 감정선까지 이해할 정도로 지금의 여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뭐 서로 감정 싸움 할 정도는 아니죠. 지금 심각한 상태일 텐데 어떻게든 두 사람이 신뢰 회복해야 하잖아요. 가능합니까? 사실 어제 회동에서 두 사람 의견에 접점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김 여사 대외 활동 자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선 이미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자제하려고 노력한다며 변화 가능성을 일부 열어뒀습니다.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도 11월 중순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개각 등을 통해 김 여사 라인으로 지목되는 인사 중 일부를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방안도 여권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 11월이죠. 중순 지나면 뭔가 반전이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이런 정도라면 또 다른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나눈 걸로 추정되는 대화 내용을 또 공개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 나와 자신과 김 여사가 영적인 대화를 나눈다고 한 강혜경 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지 장세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런던 교통 상황으로 조문 일정이 하루 늦춰졌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강혜경 씨는 일정이 변경된 이유가 명태균 씨의 조언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에 해외 이제 방한할 때 꿈자리가 좀 안 좋다, 비행기 사고가 날 거다 해서 일정을 변경을 해서 방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 씨는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과거 SNS 대화를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명 씨 조언 때문이라고 전해진다는 출처불명의 글을 김 여사가 보내자 명 씨가 천벌받을 사람들이 많다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예전부터 돌았던 근거 없는 풍문 수준의 주장이란 의미로 보입니다. 여당 의원들도 강 씨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전언만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명태균 말에 의존해서 전언으로 진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명 씨 허풍에 본인이 속았을 가능성도 감안을 해서 구분해서 발언하셔야 합니다. 강 씨가 법사위에 제출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놓고도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정치인 27명의 이름이 담겼는데 여권 인사 외에 3명의 야권 인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리스트에 포함된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은 관계없는 정치인을 리스트에 올려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활용해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옹호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 재판이 열리는 지방법원의 법원장들에게 재판부 배당이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러면 누가 법관을 하겠냐며 한탄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합니다. 오늘 재판 중인 법원 국감합법에 출석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총장이 수사지. 같은 시각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배당 요청이 거부된 걸 놓고 수원지방법원장을 압박했습니다. 이미 예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범에 대해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배당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여당은 재판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재판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이 대표 지지자들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법원장의 탄식도 나왔습니다. 자꾸 이런저런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주시면 복권을 할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당은 다음 달 이 대표 1심 선고를 생중계하자며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지인을 동원해 방송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보도한 매체 기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추정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방심위 전산 담당자와 해당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어제 과방위 국정감사. 류일인 방심위원장의 친인척 동원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에게 어떻게 파악했냐는 여당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을 다 어떻게 관계를 찾아냈습니까? 한 가지 지금 의원님들 잘 모르시는 게 거기 IP 주소가 있습니다. IP 주소. 가족은 하나의 컴퓨터 한 집에서 만약에 그 민원을 냈다고 하면 하나의 IP 주소가 있겠죠. 제보로 받은 자료에 IP 주소가 같아 가족인 걸 알았단 건데 그동안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계를 파악했다는 방심위 노조 측 입장과는 다른 설명입니다. 방심위 민원은 접수 직후 민원을 낸 여부부터 비공개 처리되는 만큼 여당은 방심위 내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이 다 자기가 얘기를 다 했네요. IP 주소 누가 줬는지 그거 찾아 들어가면은 방심위 내부 사람이 나올 거고.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오늘 회견을 열고 민원 내용과 IP 등의 개인정보는 방심위 내부에서만 알 수 있다며 방심위 전산 담당자와 뉴스타파 기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방심위 노조 측은 본질은 민원 사주인데 여당이 류 위원장 두둔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고 해당 기자는 SNS에 그렇게 프레임을 전환한다고 국민들이 속겠냐는 반응을 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해야 하는가를 놓고 여러 방법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격용 무기까지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미사일을 요격하는 천궁 같은 무기들이 우선 거론됩니다. 실제 지원할 경우 운용 병력을 파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연 대통령실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면 공격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방독면과 전투식량, 지뢰 탐지기 등 비살상 물자만 보냈지만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며 경고 수위를 높인 겁니다. 북한이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 KN-23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낸 만큼 우리 군은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이나 우크라이나군의 활용도가 높은 155mm 포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도 거론되는데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경우 운용 병력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우선 북한 파병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나토의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대북 정보 요원이라든가 정보 파트 요원들이 좀 포함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역할이 좀
그게 가능할 것으로 또 예측하실 수 있을 텐데 좀 구체화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핵 보유국에 도발했다며 미국이 길러낸 버릇 나쁜 개라고 싸잡아 비난했는데 정작 파병에 관련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이른바 오물풍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파병한 적이 없다고 유엔 회의에서 발뺌을 했는데 SNS엔 우크라이나 땅에 북한 인공기가 꽂힌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가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일종의 심리전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인 도네츠크의 광산 위에 러시아 국기와 북한 인공기가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인데 곧바로 이 지역이 점령된 것 아니냐는 소문이 확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선전전에 불과하다며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 SNS 계정에선 러시아 연해주에 도착한 북한군을 촬영했다는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북한이 대남 심리전 일환으로 사용해온 오물풍선 수법을 러시아에 전수 중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교관 40여 명이 러시아군의 군사 목적의 풍선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현대식 보병 전투 전술을 배운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법 군사 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North Korea will expect a generous payoff from Moscow in return for its troop contribution. 영국도 북한군은 총알바지로 몰리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파병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As for the so-called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my delegation does not feel any need for comment on such groundless stereotype rumors aimed at smearing the image of the DPRK. 러시아도 터무니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의료단체 두 곳이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의료대란 사태 8개월 만에 드디어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겁니다. 서울의대 교수들도 지지를 보냈고 정부 여당도 환영했습니다. 그동안 꽉 막혔던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한 곳은 대한의학회와 의대 의전원협회 두 곳입니다. 각각 194개 학회와 40개의 의대가 소속된 의료계 대표 단체들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참여한 거예요. 이 누군가가 해결은 해야 되는데 다들 평행선만 가고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의대생 휴학계 허가와 2025년과 2026년 입학 정원, 의사수 추계기구 입법화 등 5가지를 협의체 안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의학회 입장 한 줄 한 줄에 모두 동감한다고 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도 내일 동참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의료계의 전향적인 태도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히며 향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달 초 협의체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의사협회에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실제 대화가 이뤄지기까지 의료계 내부의 진통도 예상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가 전국 공무원 노조를 탈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전국 공무원 노조는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서 산하 노조의 탈퇴를 막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근로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노조는 2021년 8월 조합원 70% 찬성으로 민노총 산하 전국 공무원 노조를 탈퇴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왜 민주노총에 돈을 내야 되냐. 전공로는 원주시 공무원 노조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 노동계는 현재 거대 기득권 노조를 탈퇴한 소수 약자 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 일상화되어 버렸고, 전공로는 다른 산하 노조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탈퇴를 선동하거나 주도하는 자의 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약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규약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전공로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최근 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조직 형태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헌법적 권리라고 했습니다. 또 위원장에게 전권을 부여한 조항은 조합원의 헌법상 권리를 박탈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전공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경북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50대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환자는 뺨을 맞아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이 병원에선 지난달에도 환자 간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요양병원. 오늘 새벽 50대 입원 환자가 옆방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삐뽀삐뽀 소리 나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 장갑 떼가지고 나가지고 보니까 그 사장이 그래진 거지.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망하신 분이 한 3살 정도 많은데 자기가 뭐 뺨을 한 대 맞았대요. 평소에 이제 무례하다는 누워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화가 나서. 경찰은 50대 환자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요양병원은 불과 한 달 전에도 환자 사이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60대 환자로부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80대 환자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된 건데 당시 병원 측은 유족에게 단순한 병사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장례 과정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이 폭행 사실을 일부러 숨겼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 종업원이 손님의 방에 침입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 알고 보니 경기도의 한 기초의회에서 의장까지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지난 1월 7일 새벽 이곳에 홀로 투숙했던 여성은 자신의 방에 한 남성이 침입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숙박업소 종업원인 40대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마스크가 있긴 있는데 함부로 들어갔으면 안 돼. 불구속 상태로 입건된 남성은 지난 4월 피해 여성의 몸에서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구속됐고 현재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는 뭐 들어간 적이 없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DNA는 뭐 과학이니까. 그런데 피의자는 알고 보니 국회의원 비서관을 거쳐 평택시와 인접한 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시장 자리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8일 긴급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남성을 제명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다음 달 13일 1심 선고를 내립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주점에서 신종 마약을 팔아온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밤 늦은 시간 가게 문을 닫고 CCTV로 주위를 살피면서 마약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해경대원들이 한 유흥주점으로 들어가더니 손님과 접객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에 문을 엽니다. 야, 들어! 우리 지금 압수영장을 집행하러 왔는데 다 지금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잠시 뒤 여성 업주를 체포합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에서 체포합니다. 베트남 출신인 40대 업주는 접객원들을 통해 외국인 손님들에게 마약을 팔았습니다. 마약 손님이 생기면 가게 문은 닫았습니다. 유흥주점 업주는 CCTV로 주변을 살피고 도주로까지 확보해 마약 파티를 열었습니다. 업주가 판매한 마약은 기존 마약에 동물용 마취제 성분을 합친 알약 형태의 신종 마약입니다. 엑스터시와 케타민 두 종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알약 하나로서 흥분, 환각 동시에 효능을 낼 수 있는
투약한 외국인들의 휴대전화에서는 마약에 취해 널브러져 흐느적거리는 모습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업주와 투약자 등 7명을 체포해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신종 마약이 유입된 경로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36주 만삭의 임산부가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수술 집도의와 해당 병원장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임신 36주 차라고 밝힌 여성이 유튜브에 낙태 경험담을 올렸습니다. 모르고 약 먹고 이런 거 없었어요.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다른 병원 의사가 와서 수술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이 보관하고 있던 태아 시신을 화장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낙태죄가 지난 2019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상황이어서 경찰은 병원장과 집도의, 임산부는 살인 혐의, 마취의 등 다른 의료진 3명에 대해선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병원장에겐 CCTV를 설치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임산부를 제외하고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병원장과 집도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춘천 마라톤이 이번 주말에 열리면서 달리기 애호가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뜨거워진 달리기 열풍에 기록 단축에 좋다는 카본 러닝화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이 섣불리 신었다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탐사대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리기 동호회 회원들이 몸을 풉니다. 신발끈을 조이고 함께 출발. 청명한 가을바람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전문 마라토너들이 애용하는 카본 러닝화를 신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검색을 하다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멋 모르고 고른 거긴 한데. 러닝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유행 같다 싶어갖고 저도 호기심에 구매했습니다. 탄성이 좋은 탄소 섬유판이 들어가 치고 나가는 힘을 끌어올린 카보나는 인류 최초 2시간 벽을 깬 킵초게도 신었습니다. 일부 브랜드는 품귀가 빚어질 정도인데 런닝화는 많이 나오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보시면 이거 2개. 일반인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평소 달리기를 하지 않던 사람이 카보나를 신고 뛸 때 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카보나, 오른쪽이 보통 러닝화를 신고 뛰는 모습입니다. 같은 속도인데도 왼쪽은 뒷발이 크게 튕기며 큰 포물선을 그립니다. 하지만 갈수록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고 골반도 흔들리며 달리기 능력 평가 수치도 떨어집니다. 본인이 제어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뛰고 스피드가 더 높아질 수가 있는데 제어를 못하면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훈련량이 많고 속도가 빠른 선수들은 괜찮지만 일반인은 근육과 인대에 가해지는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병원을 찾는 경우도 늘었다고 합니다. 한 3,000명의 자료를 갖고 통계를 좀 내고 있는데 후경골 관염이 그 전에는 잘 없다가 그 카보나 이후에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마라톤 영웅 황영조 감독도 초보 운전자가 슈퍼카를 모는 격이라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윤재민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가 재정을 메워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배만 불리고 오히려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제도 시행 20년을 맞아 서울시가 대대적 손질에 나섰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설명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시내버스 회사. 지난해 12억 원의 순이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회사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한 사모펀드 운용사는 20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았습니다. 순이익보다 많이 챙긴 건데 이 사모펀드사는 만기를 앞두고 이 버스 회사는 물론 다른 5개 회사의 지분까지 모두 매각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먹튀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사전 심사를 통해 투기성 자본의 시내버스 회사 소유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돈 벌 길을 차단을 해야 들어올 엄두를 못 내겠죠. 감히 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이 준공영제에 들어와서 돈을 벌어가겠다는 발상을 못하도록 하는. 이미 인수한 투기자본은 배당 수익이 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5년 안에 회사를 매각하면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 전액을 보전하던 사후정산 방식을 미리 정한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액만 지원하는 사전 확정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 적자가 5년 만에 3천억 원에서 2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재정 지원도 3천억대에서 3배나 급증하자 방만 경영을 막고 경영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사전 확정과 표준 정산 100% 도입을 통하게 되면 연간 약 500억 원 내외의 비용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교통 소외 지역이 없도록 일부 버스 노선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60대 전성시대입니다. 연령대별로 볼 때 가장 취업자가 많았습니다. 이전에는 50대였는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건데 윤서아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커피 전문가 자격증을 딴 뒤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70세 권정임 씨. 생계에 보탬도 되고 보람도 있어 일을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자격증 다 있고요. 1급 있고요. 건강이 허락하면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놀거나 그건 원하지 않아요.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674만 9천 명.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넘어서면서 전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982년에는 실버 취업자의 비중이 6%로 20대의 4분의 1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취업 시장의 핵심 축이 된 겁니다. 네, 60세 이상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업이나 지금 제조업 등에서 증가폭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요. 실버 세대의 창업 바람도 거셉니다. 지난 7월 전체 창업은 1.5% 증가했지만 60세 이상 창업은 14%를 넘었습니다. 옛날에 했던 거 큰 것도 했는데 요 정도야 못하겠냐 해갖고 그런 자신감으로 이쁘게 진열됐을 때 그 이제 쾌감 또 이제 나갈 때는 또 매출이 오르니까.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학력과 전문성이 높은 세대들이 60대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들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리포트 보신 대로 일하는 사람 중 60대가 제일 많은 사회가 됐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인데 이제 우리는 몇 살부터 노인으로 봐야 할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노인은 65세부터죠. 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부터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노인 돌봄 서비스, 경로 우대 제도 같은 대부분의 사회복지 정책을 65세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65세라는 거 너무 젊지 않습니까? 네, 현재 만들어진 노인복지법의 65세 기준은 1981년에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67.1세일 때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기대 수명과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2024년 현재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84.4세로 훨씬 높아졌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문체부가 노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노인이라고 부르려면 71.6세는 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제 대한노인회도 노인 기준 연령을 1년에 1살씩 올려 75세까지 올리자고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서 노인 연령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면 어떤 효과가 생깁니까? 네, KDI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금 기준대로면 2070년에는 청년 1명이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10년에 1살씩 노인 기준을 높이면 청년 1명이 노인 0.6명만 부양하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젊은 층이 부담하는 노인 부양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2027년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에 지출하는 돈이 매년 100조가 넘어가는데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면 연금 수령이 늦어지면서 이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부담이 줄어든다는 건 복지가 준다는 건데 그렇다면 노인들의 생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는 건 양질의 노인 일자리 대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100만 개 넘게 제공하고 있는데도 일하고 싶다는 노인들의 수요의 절반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이마저도 단기, 체험형 일자리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직하는 정년 나이를 늦추는 논의도 함께 필요한데요. 실제 이미 미국과 영국은 정년 퇴직 제도 자체를 폐지했고 일본과 덴마크,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60대 후반으로 정년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노인이든 근로자든 경영계 기업인이든 이런 제도 변화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우리가 성숙되게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논의가 좀 있어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인도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올해 아시아 증시 최대 상장 규모인 4조 5천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철저한 현지화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인도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종을 울립니다. 3, 2, and 1. 현대차 인도법인이 우리 기업 해외 법인 중 처음으로 인도 증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기업 공개에서 인도법인 지분 17.5%를 팔아 4조 5천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It demonstrated our commitment to this great nation and ensured that our shareholders and HMIL will continue to grow together. 인구 14억 명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 인도는 자동차 보급률이 전체 가구의 8.5%에 불과합니다. 전기차 시장도 성장 중입니다. 인도 정부가 대기 오염과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지원 정책을 펴면서 인도 내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상반기에만 21% 늘었습니다. 현대차는 앞서 진출한 중국 시장에서 현지화 전략 부족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 자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강조돼서 시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상장을 한 것이고 현대차 그룹은 내년 가동 예정인 푸네 공장 등을 통해 연간 약 150만 대의 자동차 생산 체제를 구축합니다. 또 충전소 등 인도의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 대선 소식입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해리스 후보에 승리할 거란 예측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해리스 후보를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도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해리스 후보에게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이태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카멀라 해리스의 업적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작가는 18개월 동안 해리스의 경력을 조사해 지지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179페이지 전체가 텅텅 빈 공란입니다. 업적이 없다는 뜻으로 조롱하려는 의도입니다. 인쇄본은 2만 원이 넘지만 지난달 말 출간된 이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경쟁자인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은 재치 있는 풍자라며 열광했습니다. Look at how much she did on immigration, everybody. Isn't that great? 트럼프도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That's very good. I love it. They're always working. 트럼프의 일대기를 저격한 영화도 내일 한국에서 개봉합니다. 불법적 사업과 성추문을 담고 있는데 지난 5월 칸 영화제 상영 뒤 트럼프는 불태워야 할 쓰레기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둔 관측도 발표됐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54%, 해리스는 45%로 예측했습니다. 미 정치 매체 더힐도 승리 가능성을 트럼프 52%, 해리스 48%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10월 가요계, 거물급 스타들이 대거 컴백하면서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가왕 조용필이 11년 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오고 에스파 등 글로벌 아이돌들도 컴백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강렬한 기타 사운드와 어우러지는 전매 특허의 절창. 가왕 조용필이 11년 만에 낸 20번째 앨범으로 복귀를 알렸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모두를 위한 응원을 타이틀곡 그래도 돼에 담았습니다. 조용필은 나이 70을 넘어 신곡을 발표한다는 것이 어렵고 앨범으로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면서도 음악에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곡을 완성을 시켰는데 전부 미완성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자기는 내가 만족하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요? 예. 지금도 이걸 들어보면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복귀해 팬들도 현장을 찾아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이런 가수가 세계적으로도 없는데 조용필 씨는 진짜 50년 동안 계속 영원한 현역. 거물급 스타들의 이딴 컴백으로 10월 가요계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글로벌 팬덤을 자랑하는 아이돌 에스파와 아일리시 나란히 컴백을 알렸고 먼저 활동을 시작한 제니는 국내는 물론 미국과 영국 차트까지 점령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쏟아지는 가을비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이 6회 초에 중단되는 일이 있었죠. 미뤄진 남은 경기와 또 한국 시리즈 2차전 경기가 오늘 치러질 예정이었는데 비 때문에 또 취소됐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에 양 팀의 계산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방수포를 덮고 걷기를 수차례. 쏟아지는 비에 한국 시리즈 1차전은 1시간 6분 늦게 막이 올랐습니다. 기다린 보람에 걸맞는 명품 투수전이었습니다. 기아 내일은 주무기 스위퍼로 삼성 타선을 요리했고 삼성 원태인 역시 9위를 앞세워 만원 관중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팽팽했던 승부에 균열이 생긴 건 6회였습니다. 삼성 선두타자 김원곤이 내일의 스위퍼를 받아쳐 선제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삼성은 내일을 강판시켰고 무사 1, 2루 천금 같은 기회를 잡았지만 굵어진 빗줄기가 야속했습니다. 결국 포스트 시즌 처음으로 다음 날 그대로 이어서 하는 서스펜디드가 선언되고 22일 2차전에 앞서 1차전 남은 경기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투구수가 66개에 불과했던 선발 원태인을 하루가 지난 1차전 잔여 경기에 다시 등판시킬 수 없게 된 삼성 박진만 감독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야구 팬들도 1차전 강행은 무리수였다며 KBO의 행정을 꼬집었습니다. 뒤숭숭한 분위기 속 KBO는 오늘 오후 2시쯤 결국 서스펜디드 경기와 2차전도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비가 만든 사상 초유의 2박 3일 한국 시리즈 1차전에 양팀 사령탑의 머리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더블헤더로 체력과 불펜 싸움이 변수가 된 가운데 내일 시리즈 2승을 한꺼번에 올리는 팀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Michael, no way you could ever forgive me. 남편은 아내를 문 밖에 세워둔 채 묵묵히 그러나 단호하게 닫아버립니다. 남편의 세계에서 아내를 축출하는 단절의 문입니다. 철없는 젊은 아내는 근심을 모릅니다. 곱게 화장하고 누각에 오릅니다. 문득 길섭해 푸른 벗을 보며 높은 벼슬 하라고 남편 등 떠민 걸 후회하네. 남편은 자꾸 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속을 다 덜어내고 왔습니다. 이제 남자는 그림자가 되었다. 철없는 아내는 속 없는 남자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원 시절 자신의 플랫폼에 올라온 글입니다. 홍 시장이 답했습니다. 대의 멸치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대의를 위해 사사로운 정을 벌일 그릇이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서로 할 말만 하고 면담을 끝냈습니다. 브리핑도 공식 입장도 없었습니다. 발표할 만한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뒤늦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 대통령의 입장 윤곽이 나왔습니다. 역시 평행선이었습니다. 집사람이 이미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관련 의혹은 검찰 조사를 지켜보자. 특검법에 대해 한 대표가 여론이 악화하면 의원들 설득이 어렵다고 하자 답했다고 합니다. 나도 어쩔 도리가 없다. 대통령실 내부 김 여사 인맥은 누가 어떤 문제인지 알려주면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한 대표 측에서 사실상 반박이 나왔습니다. 한 대표가 8명쯤 실명을 들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한 대표는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치라며 3가지를 거론했습니다. 김 여사의 활동 중단, 인맥 쇄신, 의혹 규명 절차 협조. 그런데 대통령은 민심을 되돌리는 조치를 할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김 여사의 장벽이 그렇게나 높은가요? 면장, 담벼락을 마주보고 선 것처럼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속담이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속담의 면장은 면자가 다릅니다. 고집불통 벽창호 신세를 면하려면 스스로 깨우쳐 알라는 공자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10월 22일 앵커 칼럼 오늘 벽을 마주하다였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비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 강원 높은 산지는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지만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반짝 추워지겠고요. 서울이 8도로 예상됩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 12도 등으로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19도, 부산 22도 보이겠습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하늘은 맑겠고 큰 일교차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